이제 수면 무호흡의 무서운 점은 실제로 오해하시는 것들이 숨을 안 쉬다 죽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거보다는 그걸로 인한 합병증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적정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이죠? 7시간입니다. 요즘은 7시간 주무신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피곤함 호소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계속 이제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수면 장애에 대한 게 화제가 되고 그런 일을 주제로 많이 얘기 나누는 게 모두의 고민 한두 가지씩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만성 수면 부족 혹은 수면 장애가 있으면 사람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얘기해보고 싶어요. 2003년도 보고 같은 걸 보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수면 장애 5시간 미만으로 잔 간호사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10년 후에 쭉 지켜보니까 심장병 발생률이 50% 가까이 늘어 있었어요. 심장병과 수면 장애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대표적인 수면 장애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한 4가지 정도만 오늘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리가 불편한 정도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가볍게는 뭔가 스물스물 개미가 기어가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심한 분들은 경련감을 느끼는 경우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이제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하지 불안 증후군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몸에서 충분치 않거나 혼란해서 생기는 어떤 증상들인데, 우리나라에서 보통은 5에서 10%까지도 발생이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고요. 낮에 활동할 때는 전혀 괜찮다가 밤만 되면 내 다리가 불편해요. 그리고 상체는 괜찮은데 하체가 주로 그래요. 그러다가 긁거나 움직이고 주물주물해주면 또 좀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겪을 때 항상 환자분들이 하지 불안 증후군입니다 이렇게 오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경련들이 가능한 다른 질환들과 감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엉뚱하게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같은 데 가셔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수면장애, 하지 불안 증후군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수면 클리닉으로 찾아가시면 되죠. 대표적인 거는 그냥 얘기 듣고, 그리고 피검사가 필요한데, 피검사 뭘 하냐면 저장철이라고 해서 페리틴이라는 검사가 있어요. 이 병이 생기는 많은 환자분들이 철분 부족 때문에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철분 부족이 흔히 빈혈 증상까지 오지 않는 몸에 저장돼 있어서 나중에 중요한 데 쓰려고 저장돼 있는 철들이 있는데, 그게 부족하면 이 병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자기 전만 그런 게 아니라 자고 있을 때 주기성 사지 운동 장애라는 병이 함께 있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하지 불안 증후군은 자기 전에만 불편한 건데, 이게 자고 있을 때도 발을 움찔움찔하면서 이렇게 돼서 내 머리를 깨우는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의심이 된다면 수면 다원 검사라 그래서 자면서 받는 검사를 권해드릴 때도 가끔 있어요. 그럼 철분을 많이 먹으면 좀 괜찮아지는 건가요? 괜찮아질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철분이 부족한 사람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무턱대고 철분 막 드시고 이러지 마시고, 그 검사 통해서 내가 철분이 부족하다는 게 입증이 됐을 때 철분 주사를 맞으시던지 철분제를 드시던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렘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머리는 어느 정도 좀 활발하게 이제 뇌파가 움직이고 각성 비슷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수면인데, 실제로 몸은 완전히 이완이 돼 있거든요.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은 아주 조화로운 거죠.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나는 막 꿈을 꾸는데 그 내용을 표현을 해버리겠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다 표현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걸 아주 신비롭게 우리 몸은 그러지 못하게 온몸을 마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일종의 퇴행성 질환이랑 연결이 되는데, 몇몇 분들이 그걸 억제되는 회로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표현을 하는 거죠. 가장 가벼운 예로 막 허우적대서 옆 사람을 막 때려서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외국 같은 사례는 집에 불이 나는 꿈을 꿔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심하게는 안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너무 그걸 간과하거나 습관이다, 잠꼬대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꿈수면 행동 장애인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어요. 자면서 코골이라고 하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코골이는 그냥 소리만 드르렁 드르렁 나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좀 더 기도가 좁아져서 숨이 안 쉬어지는 질환이에요.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숨을 쉬기 위해서 컥 하면서 그때그때 잠을 가볍게 깨워버려요.
완전히 깨진 않더라도 얕은 수면 상태로 가게 만들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아주 흔하게 주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수면 무호흡의 무서운 점은 실제로 오해하시는 것들이 숨을 안 쉬다 죽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거보다는 그걸로 인한 합병증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합병증은 심장마비와 뇌출혈, 그리고 당뇨, 이런 것들이에요. 수면 무호흡은 일단은 생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코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목구멍 때문에 생기거든요. 코가 아무리 해도 무호흡이 생기지 않죠. 그런데 무호흡은 어때요?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멈추죠. 그러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숨을 뿜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무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일어날 때까지 깨는 사람은 생각보다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수십에서 수백 회까지 숨을 안 쉬거든요. 하룻밤에. 근데 실제로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기억이 났어요 라고 하는 건 실제로 한두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옆에서 흔히 부부 사이에 자다가 아우 시끄러워 이러고 깨우고 막 입도 막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실제로 그래 봐야 어차피 그때뿐이에요. 잠을 자면 바로 또 숨 안 쉬거든요. 오늘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분들 갱년기 관련된 증상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여성분들 갱년기, 폐경기가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안면 홍조, 식은땀 나도 굉장히 불편함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우울이나 불안 등등 때문에 불면도 많이 유발이 돼요. 숙면이 되는 기본적인 조건은 체온이 내려가고 시원한 상황에서 땀 배출도 잘 되고 이래야지 숙면으로 쭉 이어질 수가 있는데 몸에서 식은땀 나고 체온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숙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성 같은 경우는 갱년기 때 이렇게 식은땀이 나면 이것도 검사를 받아봐야겠네요. 받아보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꼭 이런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낮에 굉장히 불편하시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들 검사 받으시고 호르몬 치료 같은 거 많이 받으세요. 물론 호르몬 치료 그러면은 이제 부작용들이 몇 가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잃는 것보단 얻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연히 걱정 때문에 미루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몇몇 가지 수면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된다 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분리수면이에요. 우리가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저는 흔히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오실 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수면장애의 특성이 나 혼자 있을 때는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혼자 자각을 하고 운다는 거는 어지간히 예민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실 많지 않아요. 물론 요즘은 스마트워치가 더 발달이 돼서 혼자서도 알고 잘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잠을 자다가 너가 이래 라고 하면서 오시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일단은 어떤 병을 확실히 알고 치료하시기 전에는 짧은 기간이나마 조금 배우자와 분리해서 주무시는 건 어떤가 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르신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싸워도 같은 침대에서 뭐 풀어라 자라 이런 얘기 있는데, 하지만 일단 병원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찾지 못하시는 상황일 때는 먼저 좀 떨어져서 서로 뭔가 편해질 때까지는 각 방에서 좀 주무실 수도 있지 않나, 그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잠이 안 오거나 이럴 때 예전에는 뭐 양 한 마리, 두 마리 샜죠. 근데 저는 사실 해보면 잠이 더 안 와요. 집착해요. 한 마리 다음에 두 마리인가? 이러면서 더 흥분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차분하게 호흡을 깊게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많이 유행했던 호흡법이 478 호흡법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4초 정도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7초 정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8초에 걸쳐서 천천히 내뱉는 거죠. 그거를 반복적으로 해보시는 거죠. 다른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좀 더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면증 오래 겪으시는 분들한테도 권해드리는 방법인데 뭐냐면 바로 수면 제한이에요. 잠 못 자 죽겠는데 왜 제한해야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만성 불면으로 넘어가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잠이 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냥 들어가요, 잠자리에. 왜 그러냐, 이해는 가요. 너무 잠이 고프고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난 일단 들어가서 청하고 싶은 거예요. 잠아 와라 와라 와라.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오히려 잠 자체에 따른 불안감이 생겨요. 내가 잠자는 장소, 시간, 환경 등에 더 예민해지면서 오히려 더 불면을 악화시키는 고착화의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수면 제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잠이 오지 않으면 내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몇 번을 반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잠을 줄여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잠이 온다는 거죠. 언젠가는 올 잠은 오니까. 물론 그날은 아주 망치고 다음날 피곤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조바심을 낸다고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천천히 실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만성적으로 뭐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줄곧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어요. 대단히 부담 가는 과정도 아니니까 전문병원 찾으셔서 빨리 진단 받으시고 적절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수면을 책임지고 있는 현도준 원장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